문제 제기와 가설에서 우리가 이제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대개 가설 파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1절 문제 제기 및 가설에서 동그라미 1번은 문제 제기 형성 또는 연구 문제 형성 또는 문제 제기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단계죠. 조사 연구 과정의 1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이 좀 더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별표 2개 정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조작적 정의가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의 별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잡았습니다. 가설 부분과 조작적 정의 이 두 가지가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화를 해서 기술하는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검증 가능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가설이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인데요. 문제 제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쭉 이해하시되 맨 아래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로 박스 처리했습니다. 자, 연구 문제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기 위한 의문형의 문장입니다. 의문형의 형광펜 밑줄입니다. 이때 문제는 명백하고 간결한 문장 형태를 기술하고 그 문제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해결 가능성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명확히 구조화해야 해결 가능하겠죠. 두 번째, 용어가 명확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고, 연구의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나 연구의 실행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연구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자, 실행 가능성 같은 경우는 연구자의 시간이나 비용의 제약을 확인해보고 고려해보고, 연구 대상의 확보 가능성이나 시설, 기구 등의 조건을 고려한 구비 문제 등이 실행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3번입니다. 연구 문제의 선정 기준입니다.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독창성입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점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선정할 때 보시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인 가설에서 사용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고려도 해야 되겠죠. 윤리적인 배려인데요.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이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시간과 비용이나 조사 인력이나 장비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가로 1번과 2번과 3번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문제의 소수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주로 의문형의 형태로 연구 문제를 서술한다라고 했죠. 의문문, 거기에 형광펜 밑줄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한계적 상황에 맞게 다루는 범위가 적절히 서술돼야 됩니다. 한계적 상황에 맞게, 이게 중요한 거죠. 현실적인 제한을 고려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서론에서 작성하는 연구 문제를 결론의 함의에 맞추어서 서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구 문제가 1단계고 결론 함의가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 결론이나 함의에 맞춰 갖고 서술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때, 문제를 서술할 때 결론이나 함의 부분을 미리 추론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 또는 부의 관계로 서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대칭적인 부분을 이제 정이라고 하고, 서로 비대칭적인 부분, 어떠한 것이 높으면 어떠한 것이 낮거나, 또한 어떠한 것이 낮으면 어떠한 것이 높거나, 이렇게 이제 부의 관계로 서술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정적 상관이냐, 부적 상관이냐, 이런 말 들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따라서 정 또는 부의 관계로 서술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연구의 관심, 의문의 대상 이런 것들은 연구 문제를 제기할 때 연구자가 가장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구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자도 여기에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예를 든다면 학교폭력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왜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왜 더 자주 일어날까? 또한 학교폭력이 왜 좀씩 진화되어서 나타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자의 어떤 관심이 표명되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의 대상도 서술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의문의 대상은 우리가 보통 학교폭력 하면 청소년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연구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에다가 써보세요. 네 번째, 정의 관계로만 플러스를 쓰고요. 정의 관계로만 서술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 서술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서론에서 작성한 연구 문제를 결론의 함의에 맞추어서 서술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쓰세요. 서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결론 및 함의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서술하여야 한다. 서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의 개념인데요. 가설은 2가지 이상의 변수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서술되는 게 가설입니다. 가설은 2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 즉 연구 문제에 관한 잠재적 진술이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현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과학적 검증이 요구되는 겁니다. 과학적 검증이 요구되는 것 동그라미 3.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설의 개념에 들어가 있고 가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바로 가설의 특성이 나옵니다. 1번입니다. 문제 해결성의 별표. 우리는 문제 제기를 1단계 때 했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했던 것에 어느 정도의 해결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성이라고 합니다.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이어야 됩니다. 2번 상호 연관성의 별표. 상호 연관성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잠재적 진수력 있잖아요. 따라서 이 변수를 설정할 때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연관성은 바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서 가설이 설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2개 이상의 변수는 서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선행 연구 형광펜 밑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많을수록 가설 검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가설인데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검증이 어려워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시험에 출제되어서 지문을 넣습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형광펜으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조작적 정의니까요.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조작적 정의의 밑줄. 그 다음에 내용의 명확성입니다. 명확한 내용으로 제시해야 되고 구체성. 측정 가능한 변수 간의 관계가 됩니다. 측정 가능의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추계성입니다. 추계성은 우리가 추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잠정적, 확률적 표현이라고 나오죠.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가설의 특성의 팁이 있는데 추계, 구체, 명확, 해결, 연관, 검증 가능 가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암기법인데요. 위에서 있는 내용을 쭉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가설의 사례를 하나 쓰시면 되겠는데 자, 조사 방법론의 전공서적에 있는 건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능 지수가 높을수록 우울 지수가 높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한 가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능지수 우리가 이제 이걸 천재라고 하죠. 높을수록 천재. 우울증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는 우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천재는 우울할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측정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지능지수를 썼고 우울지수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게 높을수록 이것도 높을 것이다 그랬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적이 아닌 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가설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가설의 유형입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기술적인 가설이 있다. 기술적인 가설은 우리가 앞에서 기술적 조사에서 상관관계라고 했었죠.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설명적 가설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사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 가설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A는 B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A는 B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 알아볼 때 많이 쓰는 가설의 형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 가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상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니까 설명적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기술적 조사도 배웠고 설명적 조사도 배웠죠. 상관관계면 이거, 인과관계면 이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향이란 말이 들어가면 인과관계, 설명적 가설이고요. 이 A가 뭐겠어요? 원인이겠죠. A는 B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검증 과정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검증 과정, 연구가설과 연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가설을 먼저 검증을 하죠. 그래서 연가설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구가설을 채택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연가설 거기다 쓰세요. 연가설은 귀무가설이라고도 하고 거기 나올 거예요. 귀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검증 과정에서 먼저 검증합니다. 연가설 오른쪽에다가 쓰세요. 가장 먼저 검증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가설입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 제시한 가설로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인 A와 B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형태로 진술될 수 있습니다. 자, 연가설입니다. 연가설은 거기 연구가설에서 있을 것이다. 거기에 밑줄 치세요. 그러면 연가설에서 0은 제로예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사 방법론에서 0은 없다의 뜻이거든요. 따라서 없을 무자를 써서 귀무가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형태가 될까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귀무가설이라고도 하며 원인과 결과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없다의 동그라미. 이론이 오히려 관계가 있음을 반증하려는 가설이며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설과 연가설은 서로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가설을 채택, 기각과 같이 검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이 됩니다. 거기 니은 별표입니다. 연구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연구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검증하는 게 연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연가설의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도 있고 참고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1번 별표, 연가설을 기호로 표시하면 뮤라고 읽습니다. 이걸 뮤라고 읽는데요. 뮤1, 뮤2죠. 이퀄이라고 돼 있어요. 이퀄은 뭐죠, 여러분? 네, 이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쓰면 도움이 됩니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바로 이퀄의 개념이잖아요. 없으리다. 그럼 뭐다? 연가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1번 체킹. 자, 그 다음에 2번 가설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입니다. 연구자가 거짓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거짓이 되면은 연구가설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자, 연구자가 거짓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가설이 연가설이 되겠습니다. 개입의 효과가 우연, 표본 추출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4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이다. 연구가설을 우리가 이제 검증, 반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가설이 바로 이제 연가설이다.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연가설은 통계학에서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고요. 차이가 없거나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의 가설이며 없거나 형광펜 밑줄, 없는 형광펜 밑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귀무가설, 연가설을 했으니까요. 이것이 맞거나 맞지 않다는 통계학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는 가설이고 예를 들어 범죄 사건에서 용의자가 있을 때 형사는 이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정인 대립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립가설인데 이 대립가설이 바로 연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을 말해요. 자, 이때 귀무가설은 용의자는 무죄라는 가설이 됩니다. 거기 나온 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귀무가설, 연가설이 되는 겁니다. 자,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설 검증을 시도할 때 쓰이는 거고요. 피셔가 1966년에 정의한 것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연가설, 귀무가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것인데, 자, 보세요. 자, 연가설, 귀무가설은 없을 것이다 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써지는 것이 연가설이 됩니다. 자, 이 연가설은 가장 먼저 설정합니다. 가장 먼저 검증을 한다라고 해요. 가장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가설이 만약에 거짓이다. 거짓이면 그 반대되는 대립가설이나 또는 연구가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짓이면 연가설이 거짓이면 이거 참이 되거든요. 이게 참이 되어서 이것은 채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연가설이 참이다. 연가설이 참이면 대립가설이나 연구가설은 거짓이 되죠. 거짓이어서 이것이 기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가설은 이렇듯 연구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자, 그것을 채택의 검증을 위한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가설의 오류가 나와요. 가설의 오류는 이 부분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제가 쉬운 암기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입니다. 대립가설이 있죠.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에 대립되는 가설이다.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있다고 가설 세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두 가지는 연가설의 반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걸 굳이 기호로 써드린다면 H0가 연가설이 돼요.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것이 H1 또는 H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H0는 연가설이 되고 H1은 대립가설이 됩니다. 대립가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바로 연구가설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수식으로 써볼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검증 과정으로서의 분류에서 연구가설이 있는데요. 검증될 때까지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으로서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이라 했고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진술한 가설로서 두 개 이상의 모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만 밑줄.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정되는 게 연구가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mu1 equal mu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가설을 자, mu1 equal mu2 거기 밑에 보면 mu1, mu2가 있는데 이거는 equal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또 equal이 돼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고쳐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고쳐 주세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mu1과 mu2는 차이가 있는 거죠. mu1과 mu2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가설이라 하니까요.
거기 이렇게 슬래시가 빠졌어요. 슬래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볼게요. 남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이에는 직무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밑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성별은 직무 만족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밑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성별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칠 것이다. 밑줄. 이런 것들이 다 연구 가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가설, 조사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보다 연구가설이고, 연가설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가설과는 반대, 거기에 밑줄이요. 연가설이 거짓으로 판단되었을 때 채택되기 때문에 대립가설이라도 보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연가설이 거짓일 때 바로 대립가설, 연구가설은 참 채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